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모은 돈을 자녀나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송금했는데 몇 달 뒤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뭐라고? 2천만 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런 대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가족 간 돈 문제와 상속, 증여 상담을 해온 세무사 박진수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례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이정순 씨는 딸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1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딸의 새 출발을 돕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송금 후 6개월 만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정순 씨는 내 돈을 내 딸에게 준 것뿐인데 이런 세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부모님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자녀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세 김성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손녀를 위해 3천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몇 달 후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죠. 손녀 공부시키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화가 나셨지만 이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평범한 가정의 돈 거래까지 세무서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에 민감해졌는지,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즘 세무서가 가족 간 돈 거래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90조 원이나 부족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예전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돈 거래까지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까지 도입됩니다. 쉽게 말해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 통장에서 세금 낼 거리를 찾아내면 그만큼 자기 월급 외에 추가로 돈을 받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분석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흐름까지 다 찾아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63세 김영수 씨는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자금 흐름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결국 약 3,500만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신고만 미리 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5세 박영자 씨의 사례도 들어볼게요. 손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셨는데 1년이면 1,800만 원이 되죠. 예전에는 이런 돈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이런 송금 패턴을 바로 포착해서 이건 조금씩 나눠주는 증여 아닌가? 라고 의심합니다. 따로따로 보내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무서는 이제 개별 송금이 아니라 돈을 보내는 전체 흐름과 목적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금 폭탄을 맞은 실제 사례와 요즘 세무서가 왜 가족 간 돈 거래까지 꼼꼼히 살피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세무서가 특히 주목하는 4가지 위험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일마다 100만 원씩 보내는 것. 이런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0세 장현수 씨는 취업 준비 중인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보내다가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으셨고 누적 금액 4천만 원에 대해 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5세 이민정 씨는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냈는데 딸이 바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습니다. 2달 후 세무서에서 차량 구매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고 이건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준 증여금이라고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셋째,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이 있을 때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분의 아들은 연봉이 2,6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바로 누군가 도와준 것 아닌가? 라며 부모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손주 대학 갈 때 쓰라며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저금하는 경우 세무서는 특히 주목합니다. ATM 기록이나 송금자 추적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세무서가 금방 눈치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삼촌, 이모가 조카에게는 5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3천만 원, 2024년에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줬다면 총 6천만 원 중 5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한 가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위험하니 꼭 나눠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송금 메모를 제대로 활용하세요.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무엇을 위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4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월세 보조 등 정확한 용도를 써주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랑의 용돈처럼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둘째, 큰 돈은 나눠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딸 결혼한다고 1억을 한 번에 주면 세무서가 바로 주목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69세 박미정 씨는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다가 3,2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셋째,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서류입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쓰고 무엇을 위한 돈인지 명확히 적으세요.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쓰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명까지 꼭 받아두세요. 날짜도 빠뜨리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부부라면 각자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넷째,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씩만 갚아도 충분합니다.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으세요. 만약 자녀가 돈을 못 벌어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 부진, 건강 문제 등 상황에 따라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향후 1년간은 월 10만 원만 상환하고 사업이 회복되면 원래 계획대로 상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서를 다시 써서 서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7세 박성자 씨는 아들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매월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이 힘들어졌죠. 박성자 씨는 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했고 아들은 매달 조금씩 송금하며 이체 메모에 3월 원금 일부라고 꼼꼼히 적었습니다. 또한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도 새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세무조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증거 자료를 반드시 모아두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서, 상환 내역 같은 기본 서류는 물론이고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김영철 씨는 아들 유학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원본을 찾지 못했어요. 김영철 씨를 구한 건 바로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갚으면 되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증거 덕분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5년 이상 보관하세요.
5번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현금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더 철저히 감시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통보되고 999만 원씩 여러 번 뽑아도 쪼개서 인출했다고 의심받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창원에 사는 70세 장민수 씨는 딸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비용을 내주는 겁니다. 등록금이면 학교에, 전세금이면 집주인에게, 병원비라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인천에 사는 59세 이수진 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직접 학교로 납부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질문이 왔을 때 등록금 영수증만 보여주니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걸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첫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는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셋째,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으세요. 넷째, 모든 증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교육비나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세금 문제에서 큰 걱정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모아서 세무사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박종수 씨는 손자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박종수 씨는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입증, 월세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2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생활비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7천만 원만 증여로 인정되어 1,400만 원의 세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무사님, 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 5천만 원, 손주는 2천만 원까지인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함께 사는 배우자끼리는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는 78세 최준배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결혼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더니 6억 원 이하라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 명의 재산은 바로 아내의 것이 되니까요. 상속 과정이 간단해지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다 주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증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서 아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지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창원에 사는 75세 김영호 씨는 5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족 간에 미리 명확히 정해놓으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죠.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팁도 기억하세요. 첫째, 증여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증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셋째,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가족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세금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진하면 그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만 하시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큰 세금 걱정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세금 정보 잘 받았습니다 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 사진 구경하듯 가끔 들어와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데 항상 도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